차디찬 쇠사슬이 살을 파고드는 감각의 상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을 뒹굴었으나 몸을 묶은 포박은 더욱 조여올 뿐이었고 어둠이 짙게 깔린 추국장에는 오직 매질 소리와 비명만이 가득했다. 내 죄를 네가 알렸다 하는 서슬퍼런 외침이 고막을 찢는 듯했으나 상어는 억울함에 가슴이 터져 나갈 것 같아 핏발선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나는 결백하오 저들이 꾸민 음모란 마리오라고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차가운 얼음물처럼 쏟아지는 신문 속에서 그는 며칠 전 숲길에서 만났던 가련한 생명을 떠올렸는데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예견한 복선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며칠 전 해질 무렵 서늘한 바람을 뚫고 서당을 나서던 상어는 길가 덤불 사이에서 날개를 파닥거리며 비명에 가까운 울음을 내뱉는 까치 한 마리를 발견하고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까치의 한쪽 다리는 무참하게 부러져 뼈가 보일 정도였고 검은 깃털 위로 흐르는 핏방울이 차가운 대지를 적시고 있었으며 짐승의 눈망울에는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망집이 서려 있어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상어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무명 저고리의 깃을 입으로 물어뜯어 길게 찢어내더니 떨리는 손길로 새의 부러진 다리를 조심스럽게 맞추고 단단히 동여매어 지혈을 시작했다. 이 미무라 어쩌다 이리 처량한 신세가 되었느냐. 부디 목숨줄을 놓지 말고 살아서 하늘을 날아야지 하며 상어는 새를 품에 안고 온기를 나누어 주었으나 그 자애로운 행동이 훗날 자신을 덮칠 거대한 풍파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상어는 가난한 형편이었으나 마을에서 고결한 인품으로 칭송받던 선비였는데 그를 시기하던 탐과 놀이 조대감이 보물을 훔쳤다는 누명을 씌워 그를 옥죄기 시작하면서 평온하던 집안은 순식간에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다. 조대감은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희생양이 필요했고 이빠른 소리를 잘하던 상언을 낙점하여 몽둥이질과 거짓 증언으로 그의 목을 조여오니 상언의 앞날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기고 말았다. 옥방에 갇힌 상언은 창살 너머로 보이는 손바닥만 한 달빛을 보며 고향집에 홀로 남겨진 아내 수련의 얼굴을 떠올렸고 눈가에는 이슬 같은 눈물이 고여 뺨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에 흙먼지를 적셨다. 수련은 남편의 구명 활동을 위해 관가 앞을 지키며 통곡하였으나 무정한 관졸들은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고 길가에 쓰러진 그녀 곁을 지키던 것은 오직 다리를 절뚝거리며 주변을 맴도는 까치 한 마리뿐이었다. 수련은 그 까치가 남편이 구해준 그 새임을 직감하고는 너도 내 서방님의 가련한 신세를 아느냐며 새를 품에 안고 오열했으나 까치는 아무런 대답 없이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어디론가 힘겹게 날아갔다. 관가 내부에서는 상언을 당장 처형해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쳤고 조대감은 뇌물을 써서 판관의 마음을 움직여 사흘 뒤 해가 중천에 뜨면 목을 베라는 엄명을 받아내니 상언의 생명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다. 상언은 옥 안에서 손톱이 빠지도록 벽을 긁으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귀를 남겼으나 그 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고 오직 차가운 바람만이 감옥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그의 야윈 어깨를 흔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옥사 처마 끝에서 까악까악 하는 기이한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상어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어 소리 나는 곳을 바라보았으나 보이는 것은 창살에 가려진 조각난 하늘뿐이었다. 상어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생에서의 인연이 여기까지라면 어찌할 수 없겠으나 남겨진 수련의 삶이 가여워 눈을 감을 수 없으니 천지신명이시여 부디 이 미천한 자의 진실을 알아주소서라며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다. 감옥의 밤은 깊어만 가고 내일이면 형장으로 끌려가야 하는 운명 앞에서 상어는 절망의 탐에 빠져 허우적거렸으나 기이하게도 밖에서 들려오는 새의 울음소리는 그칠 줄을 몰랐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울음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를 위로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고 속삭이는 신비로운 곡조처럼 들려와 상원의 지친 심장을 다시금 고동치게 만들었다. 날이 밝아오자 관졸들이 옥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와 상원의 팔을 낚아챘으며 그는 거적대기에 쌓인 채로 끌려나가 형장으로 향하는 수레에 몸을 실어야 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손가락질하거나 안타까운 눈물을 흘렸다. 조 대감은 높은 단 위에 앉아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상원을 내려다 보았고 망나니는 칼에 물을 뿜으며 서슬퍼런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했으니 이제 상원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다. 수련은 형장 밖에서 울부짖으며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군사들의 창칼에 막혀 바닥에 주저앉아 하늘을 원망하며 통곡할 뿐이었고 그 위로 먹구름이 몰려와 햇빛을 가리기 시작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상원은 하늘을 우러러 마지막 소원을 빌었으니 자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아 이 땅의 부조리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홀로 남을 아내가 부디 강건하기를 바라는 일념뿐이었다. 망나니가 춤을 추며 칼을 높이 쳐든 바로 그 순간 멀리서 수천 마리의 새떼가 구름처럼 몰려와 형장을 뒤덮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다리에 흰 헝겊을 감은 까치 한 마리가 선두에 서서 날아오고 있었다. 상원의 눈에는 그 까치가 자신을 향해 미소 짓는 환영이 보였으며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기적 같은 풍경에 그는 소리내어 웃지도 울지도 못한 채 그저 넋을 잃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망나니의 서슬퍼런 칼날이 허공을 가르려던 찰나 수천 마리의 까치들이 내지르는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형장을 뒤흔들었고 검은 날개들이 태양을 가려 순식간에 사방이 어둠에 잠기니 사람들은 천재지변이라도 일어난 듯 비명을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 상원을 내리치려던 칼은 까치떼의 거센 날갯짓에 휘말려 망나니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처박혔고 조대감은 예상치 못한 소란에 당황하며 군사들에게 당장 저 짐승들을 쫓아내라고 고함을 쳤으나 새들은 오히려 더욱 거세게 달려들어 관리들의 눈을 부리로 쪼며 아비규환을 만들었다. 이 혼란을 틈타 수련은 군사들의 저지를 뚫고 형장 안으로 뛰어들어 상원의 몸을 감싸 안았으며 두 사람은 공포와 경이로움이 뒤섞인 눈으로 하늘을 가득 메운 까치들의 군무를 바라보며 서로의 체온을 확인하였다. 까치떼의 습격으로 형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결국 사형 집행은 잠시 중단될 수밖에 없었는데 조대감은 분노에 차서 상원을 다시 옥에 가두고 내일 해가 뜨자마자 단칼에 베어버리겠다고 선언하며 자리를 떠났으나 그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다. 수련은 남편이 다시 차가운 옥사로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쥐고 다짐하기를 하늘이 도우시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노라. 결심하고는 남편이 구해준 그 까치를 찾아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을 외곽의 고목나무 아래에서 날개를 가다듬고 있는 다리, 부러진 까치를 다시 발견하였고 그 새는 마치 수련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그녀가 다가가자 낮은 소리로 울며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수련은 까치에게 너는 분명 우리 서방님의 은혜를 알고 찾아온 영물일 것이니 부디 억울한 누명을 벗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하였고 까치는 한참 동안 그녀를 응시하다가 갑자기 날아올라 조대감의 저택 쪽으로 향했다. 그녀는 홀린 듯 새를 따라갔으며 대저택의 높은 담장 너머에서 조대감이 측근들과 은밀하게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는데 그것은 상원에게 뒤집어 씌운 보물절도 사건이 사실은 조대감이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관가에 창고를 털어 조작한 것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수련은 가슴이 방망이질 쳤으나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절망하려던 순간 까치가 조대감의 방지붕 위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물건을 물고 내려와 그녀의 발치에 떨어뜨렸다. 그것은 조대감이 가문의 인장으로 사용하던 옷가락지였으며 그 안쪽에는 관가 창고의 자물쇠를 열 때 묻은 것으로 보이는 특이한 붉은 밀랍이 묻어 있었고
이는 조대감이 범행 현장에 있었음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수련은 그 옷가락질을 품에 소중히 갈무리하고는 남편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양에 계신 암행어사나 고위 관리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뿐이라고 판단하여 험난한 여정을 떠날 채비를 서둘렀다. 하지만 조대감의 사가에 고용된 장정들이 수련의 움직임을 수상히 여기고 그녀의 뒤를 쫓기 시작했으므로 수련은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려 뒷산 오솔길을 통해 마을을 빠져나가기로 결심하고 숨을 죽였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산길을 달리는 수련의 뒤로 횃불을 든 사내들의 고함이 가까워져 왔고 그녀는 가시덩굴에 옷이 찢기고 발에 피가 맺히는 고통 속에서도 오직 남편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쉬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 막다른 길에 다다라 낭떠러지 아래로 몸을 던져야 할지 고민하던 찰나 숲속 여기저기서 까치들이 다시 나타나 사내들의 눈을 가리고 길을 어지럽혀 수련이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었으며 이는 인간의 의지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의 연속이었다. 수련은 까치들이 안내하는 은밀한 동굴 속에 몸을 숨기고 거친 숨을 고르며 남편이 옥에서 겪고 있을 고초를 생각하며 밤새 기도를 올렸고 까치는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아 밤새도록 곁을 지켜주었다. 한편 옥중의 상어는 까치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세우던 백성들의 시선이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느꼈으나 조대감의 압박은 더욱 거세져 옥졸들은 그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않은 채 모진 고문을 이어갔다. 상어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수련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만약 내가 죽더라도 그녀만은 무사하게 하소서라고 신령께 빌었으며 그의 진심 어린 기도는 적막한 감옥벽을 타고 흘러가 구천에 닿는 듯했다. 조대감은 수련이 증거를 가지고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고 광분하여 가구들을 때려부수며 만약 그녀를 잡지 못한다면 너희들의 목을 먼저 치겠다고 부하들을 윽박지르며 마을 전체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었다. 수련은 다음날 새벽까치의 안내를 받아 산 너머에 머물고 있던 암행어사의 행차를 찾아내는 데 성공하였고 그녀는 만신창이가 된 몰골로 어사의 앞길을 막아서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격쟁을 벌였다. 어사는 여인의 간곡한 눈빛과 그녀가 내민 옷가락지의 증거를 보고 심상치 않은 사건임을 직감하였으며 특히 수많은 까치가 여인을 호위하듯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기이한 광경에 마음을 움직여 즉시 사건을 재조사하라는 명을 내렸다. 하지만 관악까지 가는 길은 멀고 상원의 사형 집행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기에 수련은 말 한 피를 빌려 타고 미친 듯이 마을로 되돌아갔으며 하늘에서는 까치들이 구름처럼 줄을 지어 그녀의 길을 비추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미 형장에는 상원이 다시 끌려 나와 있었고 조대감은 어사가 오고 있다는 소식에 당황하여 재빨리 처형을 끝내려 망나니에게 당장 칼을 휘두르라고 소리를 질러대며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었다. 상원은 죽음을 예감한 듯 눈을 감고 마지막 숨을 들이켰으나 바로 그 순간 수련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동시에 수만 마리의 까치가 다시 한번 하늘에서 내려와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형장을 장악하였다. 이는 인간의 힘이 아닌 보은을 하려는 미물의 영험함이 만들어낸 장관이었으며 이제 상원의 운명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며 진실을 향한 마지막 심판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조대감의 서슬퍼런 명령이 떨어지자 망나니가 다시금 칼을 높이 치켜들었으나 그 찰나에 하늘이 무너질 듯한 까치들의 울음소리가 온 마을을 뒤흔들었으며 수만 마리의 까치가 거대한 검은 파도처럼 밀려와 형장을 에워싸고는 조대감의 얼굴을 향해 매서운 부리를 휘둘렀다. 조대감은 비명을 지르며 관복 소매로 얼굴을 가린 채 바닥을 기어 다녔고 군사들은 갑작스러운 미물들의 습격에 혼비백산하여 창을 버리고 달아나기 바빴으며 형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지옥도로 변해버려 인간의 질서가 사라진 자리에 영험한 기운만이 가득 찼다. 그 아수라장 속을 뚫고 수련이 암행어사의 마패를 높이 들이밀며 멈추시오. 어사 출두요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으나 그녀의 목소리는 까치들의 울음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고 오직 그녀의 간절한 눈빛만이 옥죄어 있던 상원의 심장박동을 간신히 이어가게 만들었다. 까치 한 마리가 상원의 포박을 부리로 쪼아 끊어내려 애쓰는 동안 수련은 조대감 앞에 다가가 당신이 훔친 옷가락지와 붉은 밀랍의 증거가 여기 있으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며 가락지를 내보였고 조대감은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도 그것은 모함이다. 저 여편네가 요물을 부려 나를 해치려 한다고 끝까지 발악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관가로 진입한 암행어사와 역졸들이 형장을 포위하자 상황은 급변하였으며 어사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모든 집행을 중단하고 죄인 상원과 고발자 조대감을 즉시 추국장으로 압송하라는 명을 내려 서슬퍼런 정적이 순식간에 형장을 지배하게 되었다. 상원은 정신을 잃기 직전에 혼미한 상태에서도 수련의 손을 잡으며 부인 살아있었구려라고 나지막이 읊조렸고 수련은 피투성이가 된 남편의 얼굴을 닦아주며 이제 괜찮으니 정신을 차리라고 오열하며 그의 곁을 지켰다. 추국장에서 어사는 수련이 가져온 옷가락지를 정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가락지 틈새에 낀 붉은 밀랍이 관가 창고 봉인에 쓰이는 특수한 성분임이 확인되자 조대감의 안색은 잿빛으로 변했으며 어사는 이 가락지가 왜 너의 방지붕 위에 숨겨져 있었느냐며 호통을 쳤다. 조대감은 입을 벙긋거렸으나 까치 한 마리가 추국장 대들보에 앉아 그를 뚫어지게 내려다보고 있자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헛것을 보며 아니야, 내가 죽인 것이 아니야. 저 새가 내 눈을 노리고 있다며 횡설수설하며 스스로의 죄를 자백하기 시작했다. 그는 도박 빚에 허덕이다가 관고의 보물을 빼돌린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평소 눈엣가시였던 상원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으며 증인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언을 하게 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니 구경하던 백성들은 침을 뱉으며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러나 조대감의 수하 중 한 명인 교활한 이방이 갑자기 앞으로 나서며 어사에게 저 여인이 들고 온 증거물 역시 저 영악한 까치가 물어온 것이니 이는 요사스러운 술법에 불과하며 인간의 법도에 따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억지를 부려 다시금 상황을 반전시키려 획책하였다. 어사는 잠시 고뇌에 빠졌는데 아무리 진실이라 해도 짐승이 물어온 증거를 국법의 근거로 삼기에는 전례가 없었기에 상원의 무죄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조대감이 보물을 숨겨둔 장소를 실토하게 하거나 작물을 직접 찾아내야만 하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수련은 다시금 절망에 빠져 마당에 엎드려 천지신명이시여 부디 미천한 백성들의 억울함을 끝까지 살펴주소서라고 울부짖었으며 상원 또한 차가운 바닥에 몸을 누인 채 하늘의 뜸만을 기다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신기하게도 상원이 다리를 고쳐주었던 그 까치가 다시 나타나 추국장 한가운데에 내려앉더니 마당 귀퉁이에 커다란 디딤돌 밑을 부리로 계속해서 쪼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 기이한 행동에 숨을 죽이며 까치의 움직임을 주시하게 되었다. 어사는 예감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역졸들에게 저 돌을 드러내라고 명하였으며 장정 여럿이 달라붙어 무거운 돌을 뒤집자 그 아래에서는 조 대감이 빼돌렸던 관가의 금괴와 보물, 꾸러미들이 쏟아져 나와 사방을 번쩍이는 광채로 가득 채웠다. 이것은 명백한 물증이었으며 조대감은 더 이상 도망갈 구멍이 없음을 깨닫고 바닥에 고꾸라져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였으나 어사는 일벌백계의 원칙에 따라 조대감의 관직을 박탈하고 즉시 옥에 가두어 후일 극형에 처할 것을 선고하였다. 상원은 마침내 칼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되었으나 오랜 고문과 굶주림으로 인해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수련의 품에 안긴 채 겨우 눈만 뜨고 있었고 수련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방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라고 속삭이며 그를 부축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상원의 결백을 믿고 그에게 다가와 미안함을 전했으며 까치들은 마치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하늘 높이 날아올라 축제의 무대처럼 형장 위를 수놓았고 그 광경은 한 폭의 그림처럼 장엄하고도 슬픈 아름다움을 자아냈다. 그러나 상원의 상처가 너무 깊어 의원은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렸으며 수련은 남편을 집으로 업고 돌아오며 다시금 신령께 자신의 목숨을 대신 가져가더라도 남편만은 살려달라고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다. 상원을 집으로 업고 돌아온 수련은 밤새도록 남편의 곁을 지키며 수건을 적셔 그의 타들어가는 입술을 죽여주었으나 상원의 의식은 여전히 깊은 배 속을 헤매는 듯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방 안에는 오직 가느다란 숨소리와 수련의 흐느낌만이 가득했다. 의원은 이미 맥이 다하였다며 고개를 저으며 물러갔으나 수련은 포기하지 않고 정화수를 떠놓은 채 마당에서 하늘을 향해 무릎이 닳도록 빌었으며 바로 그때 창살 너머로 익숙한 날갯짓 소리가 들려오더니 상원이 구해준 그 까치가 입에 무언가 신비로운 약초를 물고 방 안으로 날아들어왔다. 까치는 상원의 머리맡에 약초를 떨어뜨리고는 그의 가슴 위를 몇 번이고 부리로 가볍게 두드렸는데 수련이 급히 그 약초를 다려 남편의 입에 흘려넣자 기적처럼 상원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닫혀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마침내 그는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와 아내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다. 상원이 기력을 회복해가는 동안 마을에는 조대감의 잔당들이 남아서 상원을 다시 해치려 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실제로 조대감에게 뇌물을 받았던 지방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비리가 탄로날까 두려워 어사의 판결을 뒤집기 위해 한양에 사람을 보내 상원을 역모로 몰아넣으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상원은 몸이 채 완쾌되기도 전에 다시금 위기를 직감하였으며 이번에는 단순히 개인의 누명을 벗는 것을 넘어 이 땅의 썩은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닫고는 수련과 함께 직접 한양으로 올라가 임금께 이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조대감의 사주를 받은 자객들이 매복하고 있었으며 상원 부부는 밤마다 산속을 헤매며 짐승들의 위협과 추위 속에서 사투를 벌여야 했고 그럴 때마다 수만 마리의 까치가 하늘에서 경계하며 적들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이한 광경이 반복되었다. 한양 도성에 도착했을 때 상원은 이미 만신창이가 된 몰골이었으나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는 대궐 문 앞에 엎드려 신문고를 올려 자신의 억울함과 지방 관리들의 조직적인 비리를 고발하려 하였으나 수문장들은 미천한 선비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거칠게 몰아냈다. 수련은 남편을 대신해 관가 주위를 돌며 통곡하였으나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시선뿐이었고 사태가 절망적으로 흘러가던 순간 갑자기 한낮에 하늘이 검게 변하더니 수만 마리의 까치가 대궐 지붕 위로 몰려들어 일제히 울기 시작하자 대궐 안은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까치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신문고가 매달린 정각으로 날아가 머리와 부리로 종을 치기 시작했으며 인간의 힘으로는 낼 수 없는 거대한 울림이 대궐 담장을 넘어 임금의 침전까지 전달되니 이는 실로 하늘이 감동하여 내린 보은의 종소리라 할 수 있었다. 임금은 이 기이한 현상에 놀라 정각으로 친히 걸음을 옮겼으며 수천 마리의 새들이 한 사람을 보호하듯 둘러싸고 있는 상원의 모습을 보고는 이는 필시 하늘이 나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즉시 상원을 대殿으로 불러들였다. 상원은 임금의 어전에서 조대감의 횡포와 수련의 희생,
그리고 까치가 보여준 보은의 기적을 하나도 빠짐없이 고하고 증거로 가져온 붉은 밀랍이 묻은 옷가락지와 조대감의 비리, 장부를 제출하였으며 그의 목소리는 대전에 기둥을 울릴 만큼 당당하고 결연하였다. 임금은 상원의 인품과 그가 보여준 자애로움에 크게 감동하여 즉시 특별어사대를 편성하여 조대감 일당과 그 배후 세력을 모두 잡아들이라는 엄명을 내렸고 상원에게는 억울한 누명을 벗겨줌은 물론 그 정직함을 높이 사서 지방의 수령으로 임명하여 백성을 다스리게 하였다. 조대감과 그 일당은 결국 한양에서 내려온 금부도사들에 의해 포박되어 압송되었으며 그들이 누렸던 부귀영화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고 백성들은 길가에 나와 그들에게 돌을 던지며 상원의 승리를 축하하였다. 수련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서방님, 이제 정말로 하늘이 우리를 살피셨나 봅니다라고 말하였고 상원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베푼 작은 친절을 잊지 않은 저 미물들의 덕택이라며 까치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를 표했다. 이 사건은 한양 도성 전체에 퍼져 인간과 짐승 사이의 신의와 보은에 대한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되었으며 상원은 관직에 나아가기 전 고향 집으로 돌아가 자신을 도와준 까치들을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그들의 부러진 날개와 다리를 정성껏 살피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